네, 11시 터닝포인트 출발하겠습니다. 여전히 미국 증시의 훈풍을 받아가지 못하는 국내장입니다. 나스닥 플러스 엔비디아도 다 빨간불로 마감을 했는데 국내 증시 여전히 이 마이너스권 안에서 오늘도 거래되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 2677선,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소에 지금 외국인 수급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죠. 4거래일 연속으로 매도입니다. 외국인 1,800억 원대 매도 강세. 일단 내일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고요. 지금 반도체라는 주도 섹터가 시장에서 사라져 있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 자체도 지지부진한 흐름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에서도 외국인 빠져나가고요. 기관도 함께 동반 매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두 매체가 함께 팔자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순매수 확인하시죠.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 좀 살아나야 시장이 활기를 띨 텐데 그렇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고 있는 종목이고요. 일단 1위가 아모레퍼시픽이죠. 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원화 강세 때문에 금리 강세 수혜주가 타격을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수출주, 대표적으로 화장품에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은 또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정말 금리 인하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 외국인이 사는 의미는 어떤 걸까요? 오늘 가장 많이 담고 있고요. 최근에 많이 강했던 셀사, LG 엔솔도 눈에 띄고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어제 100만 원을 터치하면서 다시 황제주에 등극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오늘도 외국인 순매수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또 실적 기대감 높은 종목들, 조선 안에서 HD 한국조선해양, 전력설비 안에서는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 순매수 탑10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관 순매수도 확인하시죠. 기관은 어떤 종목 사고 있을까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 방산, 원전 같이 수출 기대감이 커지는 종목들 눈에 띕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합병을 반대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금감원에서 2차 제재가 들어갔다라고 했죠. 두산 밥켓을 뺏기는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거를 이제 반등 시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의 LG 엔솔을 담는다면 기관은 삼성 SDI를 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셀 3사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흐름인데 오늘 기관이 삼성 SDI 담고 있고요. 외국인과 같이 담는 종목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오늘은 좀 결이 그동안 좀 계속 조정을 받았던 대형주들 위주로 외인 기관 수급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전략들 자세하게 세워볼게요. 지금 출발하시죠. 네, 오늘장 터닝포인트 탑10 이 스토리 정태근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좀 새롭게 이슈보다 종목별로 이야기 다뤄볼 거고요. 일단 내일 엔비디아 실적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실적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 한번 먼저 볼까요?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 증폭. 일단 2분기 컨센서스는 네. 이렇고요.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EPS, 주당 순이익인데 보면 3분기까지 다 올라가면 올랐지 떨어지는 쪽은 없습니다. 매출, 주당 순이익,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 이렇게 세분화로 봤을 때도 지금 매출이 다 오르는데 사실 가장 문제는 올해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내년부터 좀 꺾일 거다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서 반도체 피크아웃 이야기가 좀 나오죠. 이 표 보시는 것처럼 너무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여기가 25년 1분기, 내년 1분기입니다. 여기서 탁 떨어지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주식은 항상 선반영이 되는 거니까 이번 분기까지는 괜찮다 쳐도 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이제 다음 분기부터 좀 반영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반도체는 좀 방향성 어떻게 잡아야 돼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모건스탠리의 리포트 상당히 많이 좀 신뢰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최근에 그 모건스탠리가 보고서 냈잖아요. 피크라는 그 보고서를 내는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과거에 아시겠지만 빙하기가 온다, 빙하기가 끝나간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거기에 분기점이 됐었던 과거 어떤 경험치를 보게 된다라면은 모건스탠리 어떤 보고서를 신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화면 말고 앞에 화면 좀 보여주세요. 앞에 화면. 앞에 보여주시면 되는데 이게 좀 겹치는 엔비디아하고 요 내용 겹치는 부분인데 네. 그 수연 앵커는 요 그래프를 보면서 어떤 게 눈에 보이세요? 전년 대비해서 떨어지는 요 매출이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길 바랬어요. 그 얘기를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네. 이게 자칫 여기서 조금 그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쨌든 마이너스가 아니잖아요. 네. 성장은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결국 성장폭이거든요. 성장폭.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4분기에 이제 꼭지를 찍고 있어요. 그동안 101% 성장, 200% 성장, 265% 성장. 그래서 더 이상 성장폭이 확대가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시장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 부분. 그러니까 요 뒤부터는 이제 성장폭이 꺾이죠. 그러니까 성장폭이 계속 벌어졌다가 축소가 되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이 좀 판단을 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쨌든 2024년 4분기에 피크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에서 사상 최대가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 성장폭을 보게 된다라면은 자칫 꺾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다음 화면을 같이 보게 되면 요건 어쨌든 엔비디아 실적 이제 퍼센테이지를 보는 거고 지금은 모건스탠리에서 이번에 나온 그 보고서 있잖아요. 프리페어링 업 피크, 코어 피크라는 그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여기 공교롭게도 여기가 3분기거든요. 여기가. 이게 언제부터예요? 이게 지금 저기 날짜를 보게 되면은 요게 2024년 해가지고 저기가 죄송한데 글자가 잘 안 보여. 그래서 잘 안 보이는데 저게 아마 2015년 정도 될 거예요. 10년 동안의 주기네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이제 빙하기가 끝나간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을 때가 언제냐면 여기예요. 여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또 우리의 위치는 여기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모건스탠리에서.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해 보게 되면은 엔비디아 실적과 모건스탠리 전망치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신경이 쓰인다라고, 신경 안 쓰인다라면 거짓말이겠죠. 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모건스탠리가 괜히 10년 분기를 그래프를 보여줬을 네네. 것 같진 않거든요. 이게 보시면 계속 등락을 반복하잖아요. 네네. 어쨌든 우리가 내년에 고점을 찍는다고 하긴 해도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분기가 또 다시 업사이클에 돌아올 네네. 거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신 분들에 한해서는 이게 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생각이. 그런데 우리가 2차전지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네. 2차전지 같은 경우에 그 수연 앵커가 얘기를 했듯이 안 갈까요? 갈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좋은 시기, 나쁜 시기가 이게 반복이 되는데 지금 2023년 7월 달 이후에 2차전지가 계속해서 지금 조정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감내하는 그 시간 비용이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수연 앵커가 얘기했듯이 장기로 보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뭐 10년 장기 투자할 거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뭐 계좌를 덮어버리고 안 봐도 상관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실시간으로 이제 퍼센테이지가 보이기 때문에 그게 좀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10년 장기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무시해도 된다고 봐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업황 사이클에 따른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신경이 쓸 수밖에 없는 보고서고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추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도 하나 고민스러운 건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모건스탠리가 이제 아시아 쪽 이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 TSMC하고 SK 하이닉스를 제외를 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소비재 쪽 아모니 퍼시픽 같은 종목들을 포함을 시켰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여전히 엔비디아 같은 탑픽을 또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되는 그 일을 봤을 때 엔비디아만 좋게 보는 건가? 라는 그런 고민도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은 IT 지금 이제 이 보고서를 보고 난 이후에 이 한국 반도체와 미국 IT에 대한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확실하게 정립이 된 건 아닙니다. 단지 이런 보고서가 나왔을 때, 보고서에 이런 보고서가 나왔을 때 과거 경험치를 봤을 때 꺾이는 그런 변곡점이 있었기 때문에 무시는 할 수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조심스럽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한국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투톱이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보고서에 의한 이 업종, 종목 이슈보다는 지금 어쨌든 최근에 시장이 크게 꺾였다가 다시 제재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길석 반등 국면이기 때문에 추후에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추후에 이제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에 가서 이 리포트 방금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다시 사야 돼요? 언제 다시 봐야 돼요, 반도체를? 오래 걸려요? 그렇죠. 제가 과거에 이 방송에서 나왔을 때도 그 2022년 10월달 그 보고서를 얘기하게 되면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거든요. 모건실에 과거에 이런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조센모어라는 반도체 애널이 투자기를 바뀌었을 때 변곡점이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만약에 이 보고서에 의해서 뭐 IT 그리고 반도체 꺾이게 된다라면은 다시 긍정적인 어떤 리포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리포트만 믿고 이렇게 투자하다가 또 2주 전에는 분명히 좋다고 했는데 이렇게 다시 증권가에서 의견을 다 거의 전 뒤집듯이 바꾸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사실 리포트만 믿고 전략을 좀 세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거는 사례를 한번 예를 드릴게요. 그 2021년도 8월 달인가 2021년 6월 달인가 8월 달에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모건스탠리 보고서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는 그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의견을 제시했었고 골드만삭스는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었거든요. 그리고 국내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긍정 의견을 냈었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뭐 지나서 얘기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모건스탠리의 보고서 결국 맞았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2022년 10월 달 같은 경우도 빙하기가 끝나간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내게 되면서 그때 당시 탑픽으로 제시한 게 엔비디아, 하이닉스. 맞아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보게 되면은 모건스탠리 어떤 보고서를 전혀 무시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내일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든 못 나오든 가이던스가 좋든 안 좋든 오늘 반도체를 팔아야 됩니까? 일단은 먼저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실적은 저 개인적으로는 예상치에 부합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상치에 부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전망을 하는지가 제가 볼 땐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최근에 엔비디아 이제 빅테크 같은 실적을 보게 되면은 실적은 예상치에 부합을 했지만은 다음 분기 내년에 대한 전망치를 조금 하향 조정하게 되면서 좀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실적은 예상치에 부합할 거라고 보고 있고 단지 이번 실적도 중요하지만은 다음 분기 내년에 대한 전망치를 엔비디아가 어떻게 제시를 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변화가 발생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피크아웃 우려도 없어지나요? 가이던스가 좋으면?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그게 근데 회사에 대한 전망치가 좀 바뀌게 되면은 아이비들도 근데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의 우려감이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다, 어느 정도는? 그렇죠. 일정 부분 해소는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결국, 기사도 그렇고요. 리포트도 그렇고, 네. 이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 플러스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이걸 조합을 해서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사에 대한 전망치가 나쁘지 않다라면은 이것도 증권사 리포터는 또 수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딴 게 없고요. 이제 29일 아침이죠. 오늘이 28일이니까 내일 아침이 되게 되면 엔비디아 실적이 나올 건데 여기서 어쨌든 뭐 젠슨 왕이 내년에 대한 전망치를 좀 좋게 말을 해주기를 지금 뭐 기도 매매를 좀 속된 표현을 쓰면 기도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셨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업황이란지 종목 이슈보다는 지금 어쨌든 시장에 의해서 그러니까 8월 5일 날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급락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일시적으로 2차 충격에 대한 부분은 회복이 되고 2,700포인트였던 중간 지점에서 조금 늘목이 나오고 있다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눌림목이 끝나게 되면 다시 반등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조금 달리 보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파는 건 조금 너무 이른 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고 블랙웰 코멘트가 정말 중요하다던데 그때 이사님께서 그 블랙웰 결함 있다라고 했을 때 다 폐기하고 다시 만들면 오히려 그게 뭐 삼성전자한테는 이득이죠. 밸류체인한테 이득이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유효해요, 계속? 근데 블랙웰에 대해서는 엔비디아가 이미 젠슨 왕이 이미 부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부인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란은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과연 네. 시장에서 많이 기다리고 있는 삼성전자가 HBM3 밸류체인 들어갈 것인가? 이게 아마 관건이 봐야 되겠죠. 지금 대만 언론하고 중국 그 지역 언론지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이제 확정될 거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그쪽 언론지 얘기대로 9월 달에 나쁜 소식이 나오는지 그게 좀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중국 언론지를 봐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던 것들이 그동안 보게 되면은 갤럭시 같은 경우 신형 모델이 나오게 되면 항상 중국에서 먼저 노출이 됐었거든요. 그만큼 어찌 보면 정보가 좀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트렌드포스라든지 그리고 디타임즈라든지 여기서 보도 언론 이쪽 그 IT 매체에서 나온 얘기대로 9월 달에 과연 삼성전자가 밴드에 들어가는지 밸류체인 들어가는지 그거를 좀 보시는 것도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나눠봤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내일 아침에 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유한양행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실시간으로 슈팅이 나오고 있어서 유한양행 혹시 일중 흐름 좀 볼 수 있을까요? 야, 이 종목이 갑자기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니 어제가 매수 자리였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20분, 30분 전부터 갑자기 VI 걸리면서 슈팅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유한양행과 또 같이 급등을 하는 게 오스코텍입니다. 이제 두 업체가 기술 이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스코텍도 플러스권 들어가면서 5% 가까운 급등 시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어떻게 지금의 급등을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FDA 승인권이 이제 한 일주일이 지나갔고 새롭게 이제 밸류를 좀 다르게 분석한 측면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아니면 수급에 뭐 손바뀜이 있는 거예요? 그 수급의 쏠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유한양행 전망 같은 경우는 저도 개인적으로 틀렸거든요. 왜냐하면은 렉나제였던 미국 FDA 그 허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쉬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시판 허가를 받은 상황들 속에서 이게 앞으로 얼마만큼 매출이 발생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고 수익성이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제가 오판을 한 부분이고 지금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1차적으로는 지금의 어떤 바이오 섹터 분위기가 크게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하반기는 어쨌든 미국 대선이 외계인의 침공 같은 이런 이슈가 발생되지 않는 한 미국 대선은 하반기의 어떤 시장의 증시 테마를 주도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미국 대선 테마 속에서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해리스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양측의 수혜가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에 투시하면 좋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근데 거기다가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최근 렉나자라는 이 시판허가가 이슈가 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쉬어가야 되는데 이 분위기에서 수급이 쏠리게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 돌아가면서 지금 이제 종목들이 좀 슈팅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앞으로는 유한양행 바톤 이어받아가지고 또 ADC 관련돼가지고 ABL 바이오 같은 것들, 에이플 바이오 같은 것도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바이넥스 흐름이 괜찮았었다가 지금 유한양행 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바이오 섹터 내에서 이슈가 있는 종목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급 쏠림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은 렉나자 이슈도 있긴 하지만은 바이오 업황이 좋은 부분 플러스 해가지고 수급 쏠림에 의해서 저는 슈팅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후보군으로 앞으로 ABL 바이오라든지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것들 그리고 에이프로젠 같은 것들 또 아마 저는 이런 비슷한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술 이전 이제 모멘텀 안고 있는 종목들 수급 쏠림 현상으로 이런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다고 보셨고요. 지금 바이오 대형주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다 영업이익이 2023년까지밖에 없네요. 2024년에도 매출이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실시간으로 100만 원 뚫었습니다. 101만 원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뭐 또 다른 종목 알테오젠은 어제 갑자기 오후장에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을 했습니다. 일단 이 바이오 안에서도 지금 순환매가 도는 거예요? 대형주 위주로? 그렇죠.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결국 코스닥 시가총액 1위로 올라갔다라는 건, 네.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시장의 주도 섹터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라는 걸 반증해 주는 거고, 작년 이맘때는 시총 1위가 누구였을까요? 에코프로, BM이었겠죠. 예,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시장의 주도 테마는 주도 섹터는 2차 뭐였죠? 전지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시장 어떤 증시 테마 주도가 변화가 나타날 때마다 시총은 바뀌는 건데, 알테오전이 시총 1위로 올라갔다라는 건 지금 누가 보더라도 바이오가 현재 코스닥의 어떤 주도 섹터라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달 같은 경우는 바이오를 이렇게 좀 표현했어요. 음식점의 비유를 하게 돼서 맛집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SC, ADC,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비만치료제, 거기다 여름철 한정 메뉴, 코로나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기에서 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결론은 바이오에서 조금 이렇게 최근에 그 순환매가 좀 빠르긴 한데 조금 이제 추세적으로 가져가고 싶다라면은 방법은 바이오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순환매는 이렇게 계속 좀 하반기에도 이런 분위기가 네, 계속 좀 바이오 갈 거라고 아,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까요? 글쎄요. 이게 팔은 안으로 긋는다고 바이넥스를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은데 바이넥스.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 약가 인하가 결국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제네릭 쪽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탑10 안에 4위 단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원전 수출 기대감보다는 그 합병 거절 때문에 네. 계속 좀 부각받는 것 같거든요. 두산 바켓과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다시 좀 조정세에 진입을 했는데 오늘 양봉을 띄움으로써 다시 정고점까지 도전할 수 있는가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원전은 아마 조선처럼 많이 기다려야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과거에 바라카 원전함도 예를 들어 보게 된다라면은 이게 결국 이제 착공까지 들어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코도 그렇고요, 폴란드도 그렇고 지금 언론에 이렇게 많이 얘기는 안 나오지만 트리키어도 그렇고 이것들이 다 저는 된다라고 봐요. 된다라고 보는데 그 과정 속에서 진행되는 어떤 일정들이 길기 때문에 참 그게 좀 아쉽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약간 태클을 좀 걸었는데 네. 어쨌든 웨스팅하우스가 계속해서 원천 기술은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 이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미국 정부가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웨스팅하우스의 지금 최대 주주는 캐나다 사모펀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 사모펀드가 태클을 좀 걸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체코는 적극적으로 한국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진행은 될 겁니다. 진행이 될 건데 그 속에서 아마 잡음은 발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내가 그랬다 캣째 이건 아니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체코 수주 얘기가 거의 뭐 완성이 되게 되면서 제가 한 가지만 조심하자고 말씀드렸던 게 그때 당시에도 웨스팅하우스가 태클만 안 걸면 된다라는 그 말씀 제가 과거에 드렸었거든요. 이거 분명히 했어요. 제가 뭐 했다 우기는 건 아니고요.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최근에 뭐 그 웨스팅하우스 약간 그 태클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안 될 거라고 보고 잡음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뭐 결국에는 체코는 우리나라 쪽으로 주겠다는 의지는 여전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중간에 틀어지거나 그런 건 없다고 보고 단지 시간이 문제다. 이렇게 좀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의 문제일 뿐 상승은 변함없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아모레퍼시픽을 가장 네. 많이 담던데요. 수출주가 금리 인하 때문에 타격을 입을 거다 해서 화장품에 대한 시선이 안 좋았다가 오늘 또 증권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3분기도 실적 화장품 기업들이 자신감을 내비쳤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ODM 쪽으로 뭐 한국콜마라든지 CS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들 지금 3분기 실적 기대되고 클리오 그다음에 네. 이 니들샷인 VT 이런 종목들도 뭐 괜찮다던데 금리 피해는 딱히 없다고 하던데요. 왜냐하면 그 미국 달러로 결제하는 종목들이 좀 큰 피해지 이런 종목들은 다 원화 결제라던데요. 아모레퍼시픽 빼고는 실리콘주도 달러 결제하겠네요. 여기에 지금 있잖아요. 네. 그 원화약세 피해주라 돼 있는데 음식료 섹터 내에서도 약간 엇갈려요. 엇갈려요? 왜냐하면은 그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노스캐롤라이나 그 롤리에서 해리스가 경제 공약을 발표할 때
그 음식이라든지 식료품에 대해서 이제 고물가 통제 정책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북미 쪽의 수혜가 그동안 있었던 뭐 이제 삼양식품 같은 라면 같은 종목들 피해를 봤지만 또 반대로 최근에 워낙 강세적으로 가게 되면서 CJ 제일장 같은 경우는 또 반대 흐름이 나고 있거든요. 화장품 여쭤봤는데 말씀 주시죠. 일단은 여기 보여가지고요. 아하.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상반된 흐름 봐야 되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글쎄요 그 오늘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아마 상승이 나온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최근에 2분기 때 골드만삭스가 이제 미국에 있는 헤지펀드라든지 뮤추얼 펀드였던 포트폴리오 분석했는데 IT 쪽보다는 이제 바이오 쪽이라든지 소비재 쪽으로 포트폴리오 이렇게 바꿨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도 아시아 쪽의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 TSMC하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를 제외시키고 아우리퍼시프 같은 소비재를 포함시켰다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좀 영향을 또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 그래서 7월달 수출 데이터 보게 되면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이 있던데 어쨌든 뭐 인디 브랜드였던 수요 계속 증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뭐 가격 통제 정책이 있긴 하지만 결국 중산층이었던 소비를 유발시키기 위한 어떤 공약이라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그 속에서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제어 그 해리스가 특별하게 어떤 뭐 콕 찍어서 그러니까 뭐 화장품에 대해서도 가격 통제하겠다는 얘기 안 네, 났기 네. 때문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음식료와 좀 반대된 그런 양상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추측만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 스토리 정태근 이사와는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